예, DSP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EPWM을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설명이 길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 두 파트 정도 나눠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강의 내용이 혹시 길어지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이렇게 들으시길 바랄게요. 우선은 컴퓨터가 준비되셨으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컨트롤 슈트, 그 28335 유저 가이드, 28335 유저 가이드, 그 다음에 EPWM, 이네스드 PWM 모듈, 이네스드 펄스 위즈 모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장을 키셔가지고 그 PWM 관련된 파트를 보실 수 있게 띄워 놓으시고요. 하고 그 폴더에 보시면 그 지금 연습용으로 볼 수 있게 그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이렇게 제공해 드린 게 있어요. 그 파일을 키셔서 여기 그 코드 내용을 화면에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 슈트, 요 CCS, 그 다음에 요 파워포인트 자료 세 개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강의 내용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 파워포인트 지금 화면상에 그 240페이지로 된 부분이 지금 PWM 설명 그 첫 장이거든요. 우선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오늘은 그 PWM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컨트롤 슈트 안에 그 PWM 방금 이네스트 펄스 위드 모듈레이터라고 한 PDF 문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얘를 병행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5년이나 10년 이내로 뭐 실시간 번역기라든가 뭐 실시간 전자사전, 요새 이렇게 카메라 비치면 단어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상용화가 될 거라고 믿는데요. 여튼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인베디드 MCU 공부하실 때는 뭐 저처럼 강의 말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상업적인 강의도 있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물어보시면 그 유저 가이드나 PDF를 참고하세요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거를 막 자기가 이렇게 이해한 부분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 유저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절대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유저 가이드에 있는 이 인베디드 모듈에 대한 사용법을 다 알려면 글쎄요 상당한 문서의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도 이 PWM과 관련된 모든 기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주로 쓰거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유저 가이드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꼭 프로그램을 짜든 하드웨어를 개발하든 필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러 해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제한된 정보와 경험을 내가 받아오는 거거든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빠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유저 가이드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래서 242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고 2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구두상으로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 강의 지금 CCS 관련된 강의 시작한 게 CPU 클럭에 대한 부분이랑 CPU 타이머 얘기했잖아요. CPU 타이머 할 때도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사실은 28335의 내부 그
인베디드 모듈, 그러니까 페리페럴들을 쓰려면 사전에 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그 GPIO 핀 설정하는 부분이랑 그 PI 인터럽트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클럭 설명하고 GPIO 설명하고 PI 인터럽트 설명하고 CPU 타이머 설명하고 PWM 설명하는 요 루트로 강의를 타면 사람이 지쳐요, 초반에. 왜냐면은 PI 인터럽트 설명이 끝날 때까지 실습을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PI 인터럽트를 쓰려고 해도 뭔가 페리페럴 모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임베디드 MCU 안에 있다 보니까 각각의 설명해야 할 파트가 독립적이지 않거든요. 서로 이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터럽트를 설명하더라도 얘를 써먹으려면 PWM이든 ADC든 CPU 타이머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CPU 타이머나 PWM을 쓰려면 뭔가 GPIO 핀 설정하는 부분이나 PI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더 이렇게 실습 위주로 할 수 있게 우선은 PWM을 먼저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사전에 두 가지 정보는 필요하다 해서 요 강의를 들으시고 좀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관련된 챕터가 이 발표 문서 안에 있습니다. GPIO 관련된 부분, PI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먼저 선행 학습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따로 보세요. 따로. 꼼꼼하게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나중에 설명해 드릴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순수하게 PWM 기능과 관련된 걸 위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얘를 쓰려면 인터럽트를 알아야 되고 GPIO 포트를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 걔랑 같이 묶어서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 우선 오늘은 PWM에 집중하고 그 GPIO랑 PI 인터럽트는 곧 설명할 향후 챕터에서 이렇게 같이 자세히 보는 걸로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설명한 건 243페이지고요.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네, 244페이지고 마찬가지로 이거 저 잠깐만요. 예. 제가 화면을 녹화 중이구나. 이게 또 토요일 아침이라 가지고 정신이 맹합니다. 자, 우선은 그 같이 제공해 드린 CCS 프로젝트 폴더를 보시면 그 메인 함수 파트의 일부를 지금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init 컨트롤 다음에 있는 init 이 PWM GPIO init 이거는 트립 존이라고 하는 건데 트립 관련된 GPIO 하고 여기 밑에 그 쭉 많아요.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할까요? 지금 이 회색으로 된 부분 중복이 됐지만 타르트 결정 이렇게 화살표가 빠졌네요.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놓고 이렇게 뭐냐면 그 PWM 포트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핀, 그 28335 칩의 피지컬한 핀 설정과 관련된 부분 하고 인터럽트 설정된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왜냐면은 핀을 내가 뭘 쓰겠다고 먼저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하고 이 PWM은 대부분 인터럽트를 처리해서 쓰기 때문에 그 인터럽트 설정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244페이지에서는 그 두 부분은 살짝 그냥 간단하게 구두로만 설명하고 그 맨 밑에 있는 init epwm이라는 그 함수, 거기 안에 pwm과 관련된 그 초기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냥 넘어가면 너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우선 GPIO 핀 포트는 함수로 돼 있어서 좀 그래도 핀 설정을 뭘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인터럽트는 좀 많아요. 그 코드도 많고 중간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지만 약간의 언급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아주 짧게 이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할 거니까 아주 짧게 그 앞에 코드 중에서 그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만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모든 마이컴은요, 그 인터럽트라는 어떤 그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터럽트 구동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8335에 있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아요. 근데 28335 TI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그 인터럽트 함수의 주소를, 그러니까 실행돼야 할 어떤 특수한 함수의 시작 지점을 모아서 그 어레이, 배열, 테이블로 그걸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해당 주소에 등록된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리셋이 걸리면 내가 사용자가 개발자가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 이미 등록된 그 인터럽트 테이블 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트롬 블럭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은 이게 롬 영역에 이미 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 이 롬 영역을 쓰는 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예. 지금 학부생들이 와가지고 롬 영역은 주소가 여기 두 분 제 여기 옆쪽에 앉아 계세요. 좀 익힐 줄 몰랐네 또. 예. 프로젝트를 띄우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학부생 제가 지금 강의 같이 하고 있는 학부생들이 왔네요. 여기 옆에 앉으세요. 뒤에 앉으면 안 보이니까. 예. 다시 말이 중간에 끊겼으니까. 예. 초반이니까 들으세요. 그냥 쭉. 알았죠? 그래서 28335는 그 내부에 그 롬이라는 메모리 장치에 이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함수의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트롬 블럭이라는 B롬 벡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용자가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이 되면 요 밑에 인터럽트 테이블 벡터라는 매핑을 보면 이 네 가지 영역이 서로 수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코드 상으로 간단하게 enpie라는 이 비트를 활성화하면은 그 0x3ffc0부터 시작하는 이 B롬 벡터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pi 벡터라는 요 주소로 바뀌게 돼요. 그럼 뭐가 다르냐? B롬 벡터는 이름에도 롬이라고 있잖아요. 좀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pi 벡터는 램에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사용자가 주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상에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 PIE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어느 공간을 의미하고 있냐면 요 0x000d00에서부터 시작하는 256 워드에 대한
램 기억 장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PI 인터럽트 관련된 설명할 때 다시 이제 상세히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혹시 이제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그 CCS 코드에 보시면 소스 폴더에 그 PI 벡터.c랑 디폴트 ISR.c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선언하기 전에 이미 TI사에서 기본값으로 등록해 놓은 함수들이랑 PI 벡터 구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고 나중에 PI 그 벡터 인터럽트 관련된 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럽트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이것만 하면 너무 이게 또 한 챕터가 돼버려서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럽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PWM 제어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46페이지 갈게요. 우선은 init PWM 안에는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잘 보시면 이 앞쪽에 숫자만 달라요. 그러니까 28335는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개의 PWM 모듈이 있고 각각의 모듈 안에 이제 A, B가 나눠져 있는 구조거든요. 뭐 구조는 좀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제 좀 약간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CPU 타이머를 먼저 했던 이유도 그거랑 관련된 건데 우리가 PWM을 쓰려면 PWM이라는 어떤 주파수를 발생하는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의 주기를 결정하는 그 타이머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가 타이머 레지스터. 어떤 주파수의 주기 정보를 저장하는 타이머 레지스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요 코드예요. 그 다음에 주기가 있으면 이제 CPU 타이머를 공부했기 때문에 개념이 있을 텐데 그 주기 값이 카운터라는 레지스터로 로드가 되죠. 로드가 되면 이제 PWM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에 따라서 다르지만 카운터 값이 쭉 증가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동작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TB-CTR이라는 레지스터가 카운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업 카운터 모드다 그러면은 0에서부터 625까지 증가하는 거죠. 다운 카운터 모드면 반대로 625에서 0까지 줄어드는 거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업다운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타이머랑 카운터란 부분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하고 이제 두 가지 좀 더 특수한 카운터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동작 상태를 보면 카운터긴 한데 타이머라고 봐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타이머도 아니고 카운터도 아닌 레지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추가적인 중요한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컴페어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컴페어 A만 있는데 그 채널 하나에 컴페어 레지스터가 두 개가 들어 있어요. CMP-A, CMP-B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PWM의 주기를 결정하는 신호를 발생하는데 타이머 값과 카운터 값은 전체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 중간에 어떤 지점 우리가 duty라고 하면 duty가 10%다 50%다를 결정하는 어떤 중간 지점이 뭔지를 결정하는 값이 바로 컴페어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PWM의 duty를 제어하겠다 뭐 이런 관점이 되면 이 컴페어 레지스터를 제어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PWM의 주파수를 제어하겠다 그러면은 타이머 값을 제어해야 돼요. 아셨죠?
하고 자주는 쓰진 않지만 우리가 뭐 삼상이나 인터리브 같은 거 제어할 때 이렇게 PWM 채널 간의 위상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이 페이지 레지스터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0이면 0이면은 위상이 제로입니다. 그냥 위상이 제로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제어 레지스터를 보겠지만 페이지는 꺼져 있어요. 그 디폴트 상태가. 해서 내가 그거를 켜야지만 이네이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렇게 시간 정보를 설정하는 부분, PWM을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는 카운터 값에다가 카운터 레지스터에다가 아니면은 그 비교 레지스터에다가 여기서 CMPA 같은 거 어떤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 뭐 이런 이제 설정을 하고요. 이제 요 줄은 이제 동작 제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PWM 그치, 우리가 두티라는 개념이 전체 주기에서 하이 신호의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면 하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로우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하이 신호가 나가고 어느 부분에서 로우가 나갈지 결정하는 게 이 바로 액션 퀄리파이 컨트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PWM이 출력되는 신호의 하이나 로우 레벨 신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줄은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PWM을 쓴다고 했을 때 제어기의 전원 장치를 키자마자 PWM이 왁 하고 나가면 안 되겠죠. 뭔가 초기 상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입력 전압이 들어왔는지, 출력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장비의 온도가 어떤지 사전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전에는 PWM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PWM 모듈은 기본적으로 이런 설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PWM 포트를 끄거나 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즉, 그 타이머 값이나 카운터 값이나 컴페어 값을 설정을 하더라도 PWM 나가는 거를 막는 그 제어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액션 퀄리파이 소프트 포스 컨트롤 레지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걸 설정해 주면 뭐 PWM 설정이랑 관계없어요. 그냥 PWM 포트가 두 개 다 로우가 됩니다. 강제적으로. 이거를 풀려면 이제 요 제어 레지스터에 따라 틀린데 지금 설정된 거는 한 주기만 강제적으로 로우로 하는 거고요. 이제 또 아예 영구적으로 강제로 하는 또 그런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셔서 쓰면 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맨날 인버터방이란다. 우리는 에너지 변환 회로 연구실이죠. 연구실이 너무 길어 이거 말하기도 어렵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스위치 제어할 때 맨날 싸우는 거 데드타임. 그래서 그 데드타임 동작을 어떻게 할지랑 그 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어요. 뭐 상세한 얘기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고요. 이제 요런 내용이 6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PWM을 6개를 쓴다고 치면. 그래서 246페이지는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247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유저 가이드 보면은 유저 가이드가 물론 문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의미심장한 자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면 그 페이지 막 수백 페이지인데 그림은 몇 장 없잖아요. 근데
몇 장 없는 그림이 진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공부를 하고 뒤를 돌아보면. 그래서 유저 가이드를 꼭 참고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우선 247페이지는 28335 안에 있는 그 PWM 1번부터 6번까지의 연결 구성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그림입니다. 이거 그냥 문서만 보고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 그리기 어려워요. 우선 나중에 ADC 할 때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PWM 인터럽트는 스타트 오브 컨버전이라고 해서 ADC 채널 ADC 변환이랑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미 기능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PWM 채널은 우리가 PI 인터럽트 벡터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의 모듈은 외부 싱크 신호나 서로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WM 6개가 이제 어떤 사용 목적에 맞춰져서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각자 시작점이 동일하게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WM 한 개는 A, B라는 이 글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PWM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업체들 광고하면 개별적인 PWM이 뭐 12개 있습니다. 뭐 20개 있습니다. 광고하잖아요. 절대 개별적이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개별적이라는 말의 정의가 중요한데 개별적인 PWM이 되려면 주파수 제어도 독립적, 두티 제어도 독립적, 데드 타임 제어도 독립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끼리는 묶여 있거든요. 즉 뭐냐면 A랑 B가 서로 다른 주파수로 동작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독립적이 아닌 거죠. 목이 메이. 그래서 뭐 광고처럼 뭐 채널이 막 엄청 많아요. PWM에 막 광고하는 마이컴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코 독자적이지 않고요. 하고 PWM이 예를 들어 20개가 있어도 20개를 제어하는 방법이 20번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12개는 PWM 모듈이고 나머지 8개는 뭐 타이머 모듈에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외적인 결과는 PWM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설정하는 제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개별적인 거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광고에 현혹되지 말자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한 개의 모듈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모듈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살펴보면 되게 쉬워요. 우선 PWM은 주파수를 제어하잖아요. 그 주파수의 주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TB-PR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만큼을 계속 움직이는 카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TB-PRD가 100이면 계속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카운터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위상을 발생시키는 레지스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컴페어 레지스터라는 걸 설정을 하면 이 부분,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카운터 값과 이 컴페어 값이 비교가 되면서 어떤 신호가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 신호는 어떤 신호로 나갈지 결정하는 액션 퀄러파이라는 모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데드밴드 결정하고 PWM 차포라고 해가지고 그 AC 신호로 변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 차트에선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 쓰니까. 안 쓰면은 그냥 패스해요. 하고 마지막에 그 프로텍션용 회로인 트립존이 있고 최종적으로 EPWM A, EPWM B
라는 신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언뜻 보면 복잡하지만 잘 보면 쉽다는 거죠. 잘 보면. 지금은 PWM 나가는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카운터 레지스터는 이 피리오드 레지스터랑 결합이 돼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신호들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럽트 할 때 나오는데 카운터 값이 주기 값에 다다랐느냐 아니면 제로가 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신호들도 우리가 PWM 제어할 때 결합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ET라고 부르는 이벤트 트리거의 약자인데 뭐 이벤트 트리거 앤드 인터럽트 요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PWM 인터럽트라고 하는 부분은 다 여기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 어떤 우리가 실제 카운터 값이 주기에 갈지 0으로 갈지 CMPA, CMPB에 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비교 평가가 돼서 인터럽트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란다. 왼쪽에도 말씀드렸지만 PWM 자체에서 생성되는 인터럽트도 있고 ADC로 AD 변환하라고 발생하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인터럽트 신호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벤트 트리거에서 관리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살짝 개념이 필요한데 이건 좀 적어볼까요? 개념. 잠깐. 페이지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베디드 모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흔히 좀 착각이랄까? 저도 이제 개념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깨달은 게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우선은요, 인베디드 모듈은요, 물론 칩은 하나입니다. 칩은 소자 하나로 구현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DSP CPU와 EPWM은 서로 독자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TI사의 28335 제품을 보시면 그 코어, 그러니까 C28X라는 DSP 코어는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고 주변에 페리페럴, 그러니까 인베디드 모듈 쪽만 그 스펙이 다릅니다. 즉 CPU는 가만히 있고 주변에 갖다 붙인 게 서로 독자적인 모듈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CPU에서 글자가 선생님 여기 글자가 안 먹히나 이거? 나왔네요. 자, CPU에서 그 처리하는 인터럽트가 있고요. 처리하는 인터럽트가 있음. 근데 이거는 CPU의 인터럽트 제어기가 관리를 해요. 대표적으로 28335라면 뭐 IFR, IER, PI 벡터 테이블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CPU 안에 있는 그러니까 CPU 제어 장치가 소유하고 있는 CPU의 자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흔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PWM 인터럽트라고 하면 그 CPU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EPWM 공부하고 있다면 EPWM의 ET, 그러니까는 이벤트 트리거 앤드 인터럽트라고 하는 어떤 모듈이 있으면 얘는 EPWM 자원입니다. CPU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인터럽트를 쓴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설정해야 돼요. 뭐냐면 우선 CPU에서 인터럽트를 실행하도록 어떤 ISR, 인터럽트 서비스 함수나 벡터 주소나
광역 인터럽트 제어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건 CPU 자원이니까. 근데 EPWM 인터럽트다라고 하면은 EPWM에서 어떤 인터럽트를,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트리거를 사용할지 그거는 EPWM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CPU에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CPU랑 관계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 카운터가 PRD랑 같다던가, 카운터가 제로랑 같다던가, 아니면 카운터가 CMPA랑 같다던가, 아니면 카운터가 CMPB랑 같다던가, 아니면 SOCA나 SOCB, 그러니까 스타트 오브 컨버전, 그러니까 ADC랑 관련된 이렇게 ADC.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서로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퉁 쳐서 CPU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CPU, 그러니까 강의 내용상에서 그 PI 벡터 테이블 설명하는 부분이랑 그 우리가 인베디드 모듈, 그러니까 PWM 안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설명하는 건 완전 서로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독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향후에 강의하는 PI 인터럽트와 관련된 건 CPU에서 설정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예요. 이 화면에서 보이면 왼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 이거는 CPU 거니까. 이거는 인베디드 모듈이랑 관계가 없어요. CPU 타이머나 PWM이나 ADC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냥 CPU 거예요. CPU 거. 근데 이 PWM을 쓴다? 아니 저기 PWM을 쓴다? AD를 쓴다? ADC를 쓴다? 아니면 캔을 쓴다? 거기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제어는 얘네 인베디드 모듈에서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 자원이에요. 지금은 PWM 공부하니까 PWM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 마이컴에서 인터럽트를 쓰시려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CPU에서 설정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PWM에서 설정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248페이지가 갑자기 생겼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인터럽트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근데 플래그가 크게 따지면 두 개가 있습니다. CPU 쪽에도 플래그가 있어요. 인터럽트 발생했다고. 근데 CPU에 있는 플래그는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플래그고요. PWM에 있는 플래그는 내가 설정한 어떤 원인에 의한 플래그라는 거죠. 상세해요. 상세 기술서. 쉽게 따지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전역적인 내용. 그래서 거기 약간 다르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뭐 좀 더 상세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유저 가이드에서 또 같이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요거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레지스터에요. 이 섀도우 레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이게 왜 있냐면은 이제 앞쪽을 자료 보면 나오는데 뒤쪽에 있나? 뒤쪽에 있나 보네요. 이 부분. 그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라는 그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클럭인이 C28X 코어에 들어오고 그게 시스 클럭 아웃으로 나와요. 28335가 가진 자원 중에서 가장 빠른 클럭입니다. 가장 빠른 클럭. 근데 이번에는 다 설명하진 않지만 잘 보시면 이 클럭 자원들을 각각 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로우 클럭을 받아들이는 애는 몇 개 없거든요. 그냥 CPU 코어랑 동일한 클럭을 받아들이는 애는 PWM, 캡처, QEP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WM이요 굉장히
CPU랑 동급의 클럭을, CPU가 생성하는 시스 클럭 아웃이라는 거를 그냥 로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시스 클럭 아웃이 150메가거든요. 최대로 하면. 그러면 뭐냐? PWM 안에 있는 클럭들은 최대 150메가로 동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150메가면 13.3 나노고 명령어 한 줄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속된 말로 타이머 값 한 번 내가 딱 제어하려고 하는 순간이면 이미 CPU 클럭이 몇 개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정확한 실시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CPU 명령어 속도보다 이 타이머에 무슨 값을 내가 제어하는 속도? 이거 엄청 느린 거거든요. 명령어 한 번 실행되려면 150메가 클럭이 몇 번을 가야지만 명령어 하나가 끝나는데 이미 타이머는 150메가로 동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으려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타이머 값이나 컴페어 레지스터를 읽어서 뭘 하겠다? 이미 읽고 나서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할 때쯤 되면 이미 클럭이 몇 개가 막 왕창 실행된 후라는 거죠.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고속 동작을 하다 보니 그 섀도우 레지스터라는 걸 둬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점을 실시간 제어는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타이밍에 알게 모르게 싹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레지스터가 있고 나중에 그 어떤 값 변경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도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그 프리로드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얘를 내가 이제 섀도우를 쓸 거냐 아니면 이미디어트로 즉시로 교환할 거냐 뭐 이런 설정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성 모듈에 섀도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섀도우라고 표기된 레지스터가 내가 사용자한테 보이진 않지만 내가 타이머나 컴페어를 쓸 때 워낙에 고속 동작을 하다 보니 그런 실시간성 성능을 맞춰주기 위해서 TI사에서 나름 고심한 어떤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50페이지. 이제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유저 가이드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타임 베이스 카운터라는 말로 일단은 설명되어 있고, 밑에는 우리가 페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위상 제어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 설명이 된 거죠. 여기 앞부분 설명이 됐고요. 이제는 제어 레지스터 관련된 부분 12시까지 하고 쉴게요. 괜찮죠? 좀 힘들어도 참아. 나도 힘들어.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제어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우선은 거의 쓰는 거는 요거랑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동작 모드인데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 카운트 모드, 다운 카운트 모드, 업 다운 카운트 모드.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위상 제어는 안 쓰기 때문에 디세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동작을 위해서 섀도우 레지스터를 이용한 데이터 어떤 로드를 하겠다라는 설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싱크 아웃, 그러니까는 PWM1이 대장입니다. PWM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데 1번부터 6번 중 대장은 1번이에요. 각자 독자적이긴 한데 싱크를 맞춰서 쓴다면 PWM1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PWM1에 있는 카운터 레지스터가 요게 제로일 때 외부에다가 싱크 아웃 신호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PWM2 여기는 설명이 없지만 2에서 이제 싱크 인 그 옵션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랑 연동을 하면 PWM1 카운터가 제로일 때마다 다 같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얘기고, 여기까지는 왜 색깔이 진하지 않은 거 보니까 따로 설명이 돼 있나 보네요. 한번 이 상태로 일단 넘겨볼게요. 252페이지고, 예. 그 방금 설명해 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은 그 타임 베이스 컨트롤 TBCTL이라는 레지스터에 모두 내용이 있어요. 하니까는 상세한 내용은 요 유저 가이드를 얘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돼요. 말이 나왔으니까 중간에 잠깐 눈 운동 하는 겸 컨트롤 슈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우선은 컨트롤 슈트고요. 눈에 보이는 이 자료는 그 PWM 관련된 자료입니다. 위에 검색창에서 TBCTL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약어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앞뒤로 쭉쭉쭉 넘기다 보면 타임 베이스 컨트롤 레지스터라는 챕터를 찾을 수 있어요. 딱 보면은 왠지 모르게 레지스터 설명 같죠? 예, 아마 확인해 볼게요. 91페이지. 이렇게 요 레지스터에 대한 크기 16비트네요. 16비트고 각각의 이제 이런 클럭 설정하는 거, 싱크 맞추는 거, 페이지 이네이블, 로드 방법, 카운터 모드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시면서 필요한 레지스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유저 가이드를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건가? 예. 돌아와서 이제 25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어 레지스터 설명하면 사실 뭐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클럭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하려면 주기에 들어갈 값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타이머 값 같은 거 625라는 거는 625개 클럭을 세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 클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해져요. 한 클럭이 1ms면 한 주기가 625ms라는 뜻이고 한 주기가 1마이크로세크면 한 클럭이 1마이크로세크면 한 주기는 625마이크로세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클럭에 대한 걸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클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봤던 타임 베이스 컨트롤 레지스터에 보시면 그 두 개의 클럭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그게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그림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 HSP 클럭 DIV라는 게 있는데 요 클럭이 중요해요. 얘가 뭐냐면 시스 컨트롤 그러니까 CPU 클럭이죠. CPU 클럭이 들어오면 이거의 그 타임 베이스가 아니라 TV 클럭을 만드는 기본 프리스케일러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요 HSP 클럭이랑 DLK, DIV랑 요 두 개를 조합해서 요 빨간색 공식으로 인해서 이제 주기를 설정하게 되죠. 두 개를 나눠 놨는데 이게 HSP 클럭 DIV가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아니면은 수정해 주세요. 여기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네.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앞단에 있는 가장 첫 번째로 있는 게 그 HSP 클럭 DIV예요. 그 왜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은 그 로우 스피드 페리페럴 클럭 프리스케일러, 하이 스피드 페리페럴 클럭 프리스케일러.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로우 스피드다 하이 스피드다 말이 있잖아요. 여기 뭐 말이 빠져 있다면 빠져 있는 건데 그 하이 스피드 관련된 요 용어로 붙어 있는 게 먼저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TLK DIV가 나중에 붙는 거죠. 그래서 비트를 각각 나눔으로써 뭐랄까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은 그렇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레지스터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레지스터를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미 레지스터들은 어떤 값으로 초기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레지스터는 0이 아닙니다. 어떤 이니셜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클럭과 관련돼서는 클럭 div는 000 이 초기 값이거든요. 얘는 나누기 1입니다. 없는 비트죠, 없는 비트. 근데 ASP 클럭 div는 0이 아니에요. 1입니다, 값이. 기본 값이. 그래서 나누기 2예요. 그래서 CPU 클럭이 150메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TB 클럭, 타임 베이스 클럭으로 들어오는 거는 나누기 2가 된 75메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PWM 모듈은 CPU와 같은 동작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의 반만 쓰고 있는 거죠.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PWM의 분해능을 높이려면은 주파수 클럭이 높은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버텨줄 수 있다면 그 HSP 클럭 DIV를 0으로 초기화해서, 즉 1로 해서 150메가로 동작시키면 됩니다. 단 에뮬레이터가 잘 안 보여요. 28335 CPU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타임베이스랑 인터럽트가 발생하는데 에뮬레이터가 쫓아갈까요?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에뮬레이터로 막 실험하면은 이상 증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고속 설정을 하는 경우엔. 그래서 잘 대응해서 써야죠. 그리고 이제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0으로 하면은 나누기 1이니까 150메가면 더 빠르고 좋네. 무조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MCU라는 거는 로직 소자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0이나 3.3V로 규정된 디지털 레벨을 제어하는 소자인 거지. 사실은 운영되는 동작 자체는 아나로그적인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즉 HSP 클럭 DIV를 0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28335를 구성하는 전원 체계라든가 어떤 CPU의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동작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 성능으로 맞춰놓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 시스템에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그 지금 초기 버전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예전 버전 CPU는 150메가 구동하면 이상 증상을 하거든요. 이상 증상을 합니다. 이상 동작을 해요. 그건 CPU가 못 견디는 거죠. 이 조건을.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설계 사양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 때문에 무조건 높은 클럭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시스템이 충분히 잘 설계되어 있다면 굉장히 고스펙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도 설정을 해도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25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EPWM 모듈,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EPWM 모듈만 보지만 EPWM의 주파수, 즉 주기를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맨 처음 강의에서 썼던 28X 코어의 시스 클럭아웃, 그러니까 클럭 만드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보셔야 돼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CPU 코어 클럭을 높게 쓰지 않으면, 물론 우리 연구실은 150메가로 쓰지만 꼭 모든 사용자가 150메가로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건 낮춰서 쓸 수도 있어요. 뭐 노이즈 문제라든가 어떤 내구성 문제 때문에 뭐 온도 관리 차원에서라도 클럭은 낮은 게 유리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PWM의 성능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 이제 뭐 앞서서 설명한 내용인데 시스 클럭 아웃이란 신호가 들어오면 풀스케일러를 통해서 TV 클럭이 들어요. 이 TV 클럭이 바로 이 얘네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클럭인 거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두 개의 레지스터 비트로 제어를 하고 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방금 이제 설명해 드렸던 내용에 대한 예제인데 시스템 클럭 아웃이 150메가일 때 기본적으로 75메가가 TV 클럭으로 사용이 됩니다. 13.3333 나노. 네, 기억하세요. 그리고 258페이지. 그래서 이제 앞과 같은 TV 클럭의 조건이라면 이제 한 주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3333 곱하기 625는 8.3333 마이크로세크고 얘를 주파수로 환산하면 120kHz가 됩니다. 120kHz인 것은 요걸 한 주기로 봤을 때의 얘기인 거죠. 근데 실제 우리는 그 업다운, 지금 현재 코드상에 업다운 카운터 모드를 쓰기 때문에 업 올라갔다가 다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두 번 움직여요. 업하고 다운할 때 각각의 TB-PRD가 두 번 필요해서 이 나누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주기가 두 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60kHz로 쓴다 라는 게 결론이고, 만약에 업다운 모드가 아니라 업 모드만 쓰거나 다운 모드를 쓴다면 얘기가 틀려져요. 업이나 다운을 쓰면 그냥 120kHz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제어할 때는 시스 클럭 아웃 조건도 필요하고 TV 클럭 조건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PWM 동작 모드를 업으로 할 건지 다운으로 할 건지 업다운으로 할 건지도 결정해야죠. 그 몇 가지가 결정이 되면 최종적인 PWM 주파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보이는 업, 다운, 업다운 이렇게 되죠.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이 모든 모드는 항상 기본 데이터가 그 0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TB-PRD보다 1이 더 큰 값 기준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업다운은 관계가 없겠네요. 업다운도 업다운 012 4까지 가고 띵띵띵 원래 하나가 부족한데 얘도 그렇게 따지면 업 다운 이게 0.5라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게 플러스 1이 아니라, 왜냐면 TB-PRD가 두 번 가기 때문에 그게 더해져서 그냥 퉁 쳐서 TB-PRD가 된 것 같네요. 업다운은 약간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업이나 다운은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물론 TB-PRD는 우리가 타임 레지스터의 타임 베이스 피리어드 레지스터에 설정하는 값 자체가 굉장히 크면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거긴 한데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경우라면 또 그게 약간 좀 틀리거든요. 일단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요. 업다운 때는 업다운을 나타내는 방향 플래그인가가 어디 있어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알아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인베디드 마이컴은 내가 건들지 않는 이상 레지스터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정? 움직이지 않도록, 혹은 움직이지 않도록의 의미는 항상 0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0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1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건들지 않으면 디세이블 상태예요. 특수한 몇 가지를 빼고, 대표적으로 와치독
모듈 같은 경우에는 걔는 역설적으로 전원이 껐다 켜지면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드웨어 디폴트 설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PIO 포트 같이 어떤 핀을 설정하는 것도 그 전원 키자마자 막 핀이 충돌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디세이블 되어 있거나 그 입력 포트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 레지스터가 내가 혹시나 깜빡하고 그러니까 어떤 설정을 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어떤 기본 상태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안 하는 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절대로 MCU는 혼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4페이지로 가면 거의 마지막이에요.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이게 좀 넘기면 거의 마지막이 아니었네. 내용이 좀 많았네요. 죄송해요. 내용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이거는 뭐 값이 로드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뭐 그렇구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265페이지 가니까 컴페어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넣는 어떤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PWM의 두티 제어할 때는 이 컴페어 레지스터라는 걸 계속 건들거든요. 얘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이머가 변하는 게 아니지. 카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 카운터가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카운팅을 막 하거든요. 팍팍팍팍팍 하고 카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페어에다가 무슨 값을 딱 넣으면 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인 거죠. MCU는 앞서 설명했지만 사람이 제어하는 대로 움직일 뿐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뭐가 안 되면은 뭔가 잘못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섀도우나 이미디어트 같은 데이터 설정법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코드상으로도 나오지만 있잖아요. PWM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6개가. 근데 내가 타이머를 막 설정해. 카운터를 설정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6개의 카운터 값이 다 똑같을까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첫 번째 PWM1에 카운터를 설정하고 두 번째 가면 이미 카운터 1은 동작을 하고 있거든. 쭉 올라가고 있어요. 150메가, 75메가의 속도로. 그 여섯 번째 카운터 값 딱 설정할 때쯤이면 이미 얘는 PWM1에 있는 카운터는 수백, 수천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75메가로 움직인다니까요, 카운터가. 근데 내가 구동하는 명령어는 되게 느리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 섀도우 이미디어트도 있고, 여기 보시면 그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한번 초기화하는 거죠. 띡 하고 카운터 초기화하는 이 싱크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 프로그램 제어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싱크핀 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미 28335 설계할 때부터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거죠. 뭐 참고하시고요. 266페이지.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자, 우리가 카운터도 설명했고 컴페어도 설명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면 주기가 100이라고 치죠. 주기가 100이요. 여긴 0입니다. 카운터 값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업 카운터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없네. CMPA 나중에 나올 거예요. CMPA에다가 50이라는 값을 넣어놨다고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로직한 우리가 2833한테 명령을 줘야 돼요. 어떤 명령?
CMPA가 50이라고 했을 때 얘는 CTR이죠. 여기 타임 베이스 카운터예요. 얘는 CMPA이고 요 지점을 기점으로 과연 PWM을 이렇게 발생할지 이렇게 발생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를 제어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요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레지스터는 이제 유저 가이드를 보셔야겠지만 이건 뭐냐면 컴페어 A가 업.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는 타임 베이스 카운터보다 컴페어 A가 업이면 클리어. 그러니까 유조건은 유조건이죠. 유조건이죠. 컴페어 A가 타임 베이스보다 업이죠. 그죠? 요때 바로 로우로 깔아라. 파형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로우로. CAD는 컴페어 A가 이 타임 베이스 카운트보다, 그러니까는 컴페어 A가 타임 베이스 카운트보다 밑에 있잖아요. 이게 CAD 조건입니다. 요때 하이가 되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 퀄리파이 컨트롤 레지스터에 있는 건 뭐냐면 컴페어 레지스터와 카운터 레지스터를 두 개를 비교해서 내가 어떤 로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셨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업하고 다운만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다음을 딱 넘겨서 보면 생각으로 다른 게 또 많다는 거죠. 우선은 그 타임 베이스 카운터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컴페어 레지스터는 두 개가 있거든요. A, B. 그죠? 그래서 여기 A가 들어가는 조건이 있고요. B가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PWM A랑 B에 각각 신호를 발생하는 조건을 각각 설정할 수 있어요. 각각. 그리고 A, B에 관계없이 컴페어 값이 어떤 요 타이머 카운터에 주기 값까지 올라가는 경우나 이거 포인트 어디 갔지? 올라가거나 제로가 되는 경우 이건 A에 물려 있네요. 그죠? 내 데이터 일부만 갖다 놨나? 이게 다 있어요, 조건이요. 해가지고 요 앞에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레지스터에 요 두 가지 조건만 갖다 놨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 CPU, CBD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PRD, GRO 제로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하는 거에 따라 이 실질적으로 여기 로지가 없나? 여기 다음 폰이 나와 있네. 요거 설명한다 치고 실질적으로 요거 포트로 나가는 신호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 액션 퀄리파이 레지스터를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이 조합이 어려워요. 생각외로.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여기서 왜 PRD랑 제로는 A랑만 관련돼 있나요? 라는 설명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데드밴드를 쓰게 되면요, 불행히도 PWM A가 대장이에요. 항상 PWM A가 대장이에요. 여차하면 PWM B는 여기서 CBD, CBU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싹 다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CAU, CAD, PRD 제로는 PWM 요 A 포트에 항상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PWMA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뭐뭐뭐 A라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A 들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28335는 28335에 한해서는 PWM A도 나가고 B도 나가지만 이 TI사가 만든 개념이 이 두 채널 중에 대장은 A인 거예요. B는 그냥 따라오는 애.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가 있네요. 예제. 볼까요?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업다운 모드죠. 그죠? 업 갔다가 다운 됐으니까. 자, 근데 주기는 몇으로 설정돼 있나요? 600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주기는. 그죠? 주기는 600인 거예요. 600 갔다가 0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게 뭐냐면요. 제로가 됐을 때 CBU예요. 요 화살표 위쪽은 업. CAU. PA는 피리어드입니다. 주기 값이 다 다른 거지. 요거는 CAD예요. CA 다운. CB는 CB 다운. 요 각각의 요 모듈의 의미가. 그래서 얘는 요거 첫 번째 것만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나머지는 보면 되는데 컴페어 B가 요렇게 200에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제로일 때 로우로 갔다가 CBU가 되면은 하이로 바꿔. 그러다가 CBD일 때 다시 로우로 바꿔.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해했나요? 잘하고 있어요. 하고 요거는 위에 거, 요 A가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A가 중요한데 처음에 0으로 했다가 컴페어 A 레지스턴 400에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CAU가 되면 하이로 가고 CBD면은 로우가 되는 거죠. 여기가 하이다 로우다는 뭐로 설정하는 거냐면 요걸로 설정하는 거예요. 클리어다 셋이다. 이걸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 여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상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의 코드를 쓰라고 하면 CAU는 액션 퀄리파이 셋 이라는 거고 요 조건에서의 코드는 CAD는 액션 퀄리파이 클리어 이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아, 이렇게? 아, 그 얘기가 계속 말똥말똥 보니까 아는 건지 뭐 소리하는 건지. 이해됐어? 그렇다, 이거 뭐 두 번째 거는 또 다른 예제인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딱 보면은, 컴페어 A는 500에 설정, 컴페어 B는 300에 설정 하고, 각각 그냥 이렇게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쓸지,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 조건을 쓸지랑 각각의 트리거 조건에서 셋 클리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생성되는 저 파형을 결정하는 거죠. 좋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데드 타임 설정인 부분인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데드 타임은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요렇게 라이징 엣지일 때랑 폴링 엣지일 때.
근데 그 기준이 A입니다. 항상. 데드 타임을 결정할 때도 기준은 A예요. 쉽게 생각해. 그냥 쉽게. 막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쉽게 설명하는 방법 A만 보세요. A만. 그래서 라이징일 때 데드 타임은 요때 이렇게 딱 신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연시켜. 뒤로 약간 미는 거 해서 여기가 공백 두 개가 동시에 온이 안 되는 거죠. 아, 데드 타임을 왜 쓰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레그라고 부르는데 수직으로 두 개가 직렬로 되었을 때 CPU는 로직 소자니까 엄청 빠르지만 FET나 IGBT나 이런 전력전자 부품은 좀 느리거든. 시간차라는 게 있어요. 바로 꺼지질 못해. 바로 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전류가 확 관통하는 암쇼트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 방지하려고 데드타임 넣어주는 거야. 하고 폴링 엣지일 때는 A가 꺼지는 게 이 아래 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A 때 생기고 B 때 생기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그냥 A 기준으로 그냥 생긴다고 생각해 그냥. 그럼 외우기가 쉬워. 왜냐? 이 다음을 딱 넘겨보면 요게 FED RED라고 있잖아요. 폴링 엣지 디텍터, 라이징 엣지 디텍터. 그래서 이게 라이징 엣지 디텍터, 폴링 엣지 디텍터. 오, 그거야. 그래서 뭐냐면 A 채널이 라이징 할 때 디텍트 한 거고 A 채널이 폴링 할 때 디텍트 한 거야. 외우기 좋죠. 그래서 A 가지고 외우면 외우기가 좋아요. 일단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또 많은 얘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PWM1에 아까 요 이제 TI 거 코드는 PWM1이랑 2를 동기화하는 건데요. 자, 싱크 아웃을 자기 카운터가 제로가 될 때라고 설정한 거고 얘가 그대로 싱크 인이라는 신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말요? 아, 정말 설명했었어 전에. 어디서? 여기서. 앞쪽을 보면 여기서 PWM1에서 아까 카운터가 제로일 때 제로일 때 싱크 아웃으로 나가라 라고 했거든 내가. 근데 입력 신호는 싱크 인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또 한참 뒤로 넘겨서 보면 어디지? 여긴가? 여기네요. 싱크 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V 싱크 인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 PWM1의 타임 카운터가 제로가 됐을 때 신호. 그래서 1과 2가 동기화되어 있는 거죠. 일단 그거가 중요한 거고. 이게 A가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 나오는데 데드밴드를 쓰면요 참 불운한 게 있어요. 항상 A가 거의 대장이거든. B가 무시돼요. 그래서 데드밴드를 그러니까 컴페어 A랑 B를 내가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하면은 데드밴드를 끄는 게 좋아 사실은. 실제 그런 제어 코드도 써요 연구실에서. 근데 데드밴드를 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데드밴드가 여러 사람 죽이고 있어요 사실은. 데드밴드가 자 데드밴드인데 얘가 참 보면요 B로 또 되겠는데 잘하면 B A나 B 하나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쓰면은 한쪽 거는 못 써요 여튼간.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A가 나간다고 치면요 라이징이랑 폴링이 A 가지고만 하던가 B 가지고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부 신호야. 근데 핀 바깥에서 봤을 때는 CMP B 거를 요거 EPWM B를 쓸 확률이 되게 적어요. 통상적으로. 왜? 아까 액션 퀄리파이 조건이 생각해봐. CBU, CBD, CAU, CAD, 그 다음에 제로 PRD. 제로 PRD가 누구랑만 관련돼 있다고? A랑만 관련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데드밴드를 쓴다면 A만 쓰는 거야. CMP A만 써. 그러면 얘는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가지고만, 그러니까 데드밴드를 쓰면 A랑 B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데드밴드 온 하면은 그냥 끝이야. 퉁 치는 거고, 그냥 A 가지고만 쓰던가 B 가지고만 쓰던가.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건 툴 버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구실은 지금 3.3 버전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 데드 컨트롤의 인모드를 설정하면 A랑 B를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제어가 안 돼. 독자적으로 제어가 안 돼. 그게 너무 열받더라고. 이게 뭔가 좀 코드나 뭐 로직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또 뭔가 삽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원래는 A, B를 데드 컨트롤 모드에서는 각각 쓸 수 있어요. A로만 쓸 수도 있고 B로만 쓸 수도 있지만 A나 B를 각각 쓸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뭐가 이상한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뭔가 좀 안 돼서 힘든 거야. 잘 안 되니까 그냥 A 가지고만 쓰는 게 편한 거지. 그래서 원래 원칙상으로는 A, B가 각자 독자적이고 각각 다 쓸 수 있어. A만으로도 쓸 수 있고 B만으로도 쓸 수 있어요. 로직상으로는.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썼다가 잘 안 됐어요. 물론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죠. MCU는 뭐라고요? 내가 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컴파일 문제든 뭔 문제든 다 집어치우고 내가 설정한 거대로 움직인 건데, 내가 원하던 모양대로 안 움직여서 A 귀찮아, 힘들어 라고 하고 그냥 A로 통일해서 쓴다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코드에 보면 CMP B 관련된 내용이 잘 없어요. 여튼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친절하게 파워포인트 내용으로 오면, 여기서 데드밴드 풀 이네이블이라는 요거, 요게 데드밴드는 A, B, 그러니까 PWM,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가는 PWM A와 PWM B의 피지컬 핀에다가 그 데드 타임을 다 적용하겠다는 거 하는 거야 지금. 요 기능 하고 밑에 있는 거 DB HC TV HRC 뭐냐면 데드밴드 액티브 뭐뭐인데, 얘가 이제 나중에 LCD 나올 텐데, A 채널은 가만히 두고 B 채널을 A 채널의 역상으로 할 건지. 또 반대가 있어요. L 뭐뭐가 로우 뭐뭐가 있거든. 로우 인버팅 컴플리멘트가 뭐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 B 채널은 그대로 나가고 A 채널을 B의 역상으로 할 건지 뒤집는 기준이 있어. 근데 보통은 어떻게 뒤집을까요? 그 HRC 써. A는 그대로 나가고 B를 A의 역상으로 내보내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간편해서. 그래서 딱 요거 예제만 봐도 우리의 불쌍한 컴페어 B는 뭐라고 하죠? 강제도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하지? 자동 퇴출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드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6.0에선 제가 이게 세세하게 이제 재현 안 해봤거든요. 아마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컴파일러나 이런 제어하는 방법들이 계속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예전에 좀 잘 안 됐습니다라고 말한 각각 개별 데드밴드 컨트롤도 지금은 될지 몰라. 6.0에서는.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한번
시간 들여서 이게 꼼지락꼼지락 해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렇고 이제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건데 이 액션 퀄리 소프트 포스 컨트롤이라는 이제 레지스터인데 이게 되게 유용해요. 자, 뭔 얘기냐? 얘가 없다면 얘 전까지는 뭐냐면 타이머 설정했고 카운터가 동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액션 컨트롤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PWM이 동작을 하고 있어. PWM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시스템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아까 엔진 얘기했는데 시동을 켰는데 RPM이 갑자기 3천부터 시작해. 아, 둘 다 면허증 있네. 그럼 큰일이 진 거죠. 네. 엔진을 키자마자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딱 꺼내서 전원을 켰는데 배터리가 광탈이야.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기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에어컨 같은 걸 켰는데 에어컨 딱 키자마자 막 영화로 막 돼. 그럼 안 되잖아요. 상온에서부터 천천히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동 시퀀스, 제어 시퀀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 내가 PWM 너 나가 라고 할 만한 게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진하게 된 액션 퀄리파이 소프트 포스라는 부분을 빼면은 PWM 나가지 마세요라고 말할 부분이 없는 거죠. 그걸 하려면 이 액션 퀄리파이 컨트롤을 해야 돼. 무조건 클리어를 해라. 이런 걸 줘야 되겠죠. 아니면 계속 타이머에다 0을 넣던가. 0 넣는다고 안 되네요. 또 조건에 따라서는. 여튼 간에 무슨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 때 PWM이 나가도록 프로그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건들지 않고 기존에 내가 했던 걸 건들지 않고 간단하게 PWM을 그냥 포트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얘예요. AQSFRC라는 레지스터. 얘는 현재로서는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 제어하면 즉시 적용이 될 것, 그리고 AQ 클리어니까 출력을 다 0으로 할 것, 이라는 명령을. 이건 내가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든 간에 이 기존 얘 동작과는 별도예요. 내가 AQ 클리어가 아니라 이제 non operation.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안 쓰겠어라고 설정하면 얘는 그냥 동작 안 해. 꺼져 자동으로.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뭐 예를 들어 긴급 정지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나중에 트립이라고 폴트를 감지하는 회로가 있는데 트립 딱 걸리면 PWM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 타임 이걸 0으로 하고 카운터 0으로 하고 얘 뭐 이거 끄고 이러지 않아요. 바로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AQSFRC를 건드리는 거예요. 바로 바로 꺼집니다. 해서 그거가 그거 여기 있나? 그것도 여기인가? 여기 보시면 트립, 데드밴드, 차퍼 뭐 이거 세 개 빼고 이거는 옵션 조작하는 부분이니까 이 최종 나가는 신호의 모든 행동은 요 AQ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AQSFRC라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얌전하게 SFRC면 출력 핀을 제어를 하는데요. 딱 한 주기 동안만. 어떤 특정 요 타이머 카운터 한번 돌아가는 주기 동안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여기서 요거 OTSFB, OTSFA라고 얘가 맞아 방금 말한 거 원타임 소프트웨어 포스 이벤트라는
딱 한 주기 동안만. 그리고 ACTSFB, ACTSFA는 계속 쭉 내가 켜줄 때까지. 다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그 여기 does nothing이라고 한 요 옵션 줄 때까지 계속 내가 설정한 동작대로 있는 거야. 막 재미없어지고 있죠. 좀만 참으면 다 끝났어. 나중에 쓰다 보면 알게 돼요. 요 메뉴에 있는 RLD, CSR은 이게 리로드 어쩌고 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ACTSF, 그러니까 요 ACT로 되어 있는 얘는 연속적으로 계속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시간 제어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있잖아요. 딱 한 펄스만 내가 딱 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샷이랑 리로드 옵션 두 개를 합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과전류가 흘러. 딱 한 펄스만 PW 못 나가게 막아. 다시 리로드가 돼. 다시 조건이 돼. 또 다음번에 또 과전류가 한번 딱 흘러. 또 막아. 연속으로 쓸 수 있어.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 짜봐야 하는데 이거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 프로그램 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거 정말 재밌는 거야. 믿어주세요. 그런 거고요. 잠깐만. 이거. 내 설명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설명 취소. 설명 잘못했어. 나는 지금 이게 하나인 줄 알았어. 이 뒤에 또 있었어. 컨티뉴스 소프트웨어 포스가 있었다. 미안해요. 나도 이게 오랜만에 봐서 기억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두 개 다 끄는 거예요. 끄는 건데 영구적으로 끄는 거는 이쪽이었어요. 미안해요. 영구적으로 끄는 건 얘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원타임으로만 동작해요. 한 클럭으로만 딱. 에이, 미안해. 나도 아까 봤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레지스터가 두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C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 포스, 이렇게 해서 원 클럭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한 클럭만 잠깐 동안 동작시키는 거고, 여기에 만약 CSFRC였으면은 계속 쭉 로우거나 하이거나 되는 거지. 삽질했네요. 나도 찾으면서 해요. 항상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 미안합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274는 PWM으로 나가는 포트를 신호를 한 주기 동안 막는 혹은 연속적으로 막는 그 두 가지 레지스터가 있고요. 우리가 트립이라든가 내가 프로그램적으로 PWM 설정을 영향 주지 않고 온오프 할 수 있어요. 한 클럭만, 한 주기만, 아니면 계속. 그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오죠. 이거를. 그죠? 나중에 뭐 적절하게 쓰세요. 해서 이제 된 거예요. 요 코드의 의미는 DB 풀 이네이블은 라이징 폴링 데드밴드 모두 적용한다고요. 데드밴드 액티브 HIC는 A, B가 상보적으로 동작하고 B 채널이 인버팅. 그러니까 A는 그대로 나가고 A의 상보 신호가 B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폴링 라이징 엣지 디텍터랑 폴링은 25로 돼 있고요.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앞에 폴라리티 셀렉트인가? 요 극성 선택하는 옵션인데 여기에 액티브 HIC죠. 잘 기억해놔요. 액티브 HIC는
요거예요. DB 액티브 HRC 요건데 얘가 폴러러티 셀렉션의 0x2라는 게 10이거든요. 이진수로. 그래서 PWMA가 나가고 B가 인버팅돼서 나가는 거죠. TI의 실수예요. 원래 AHC라고 표기했으면 훨씬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여기 HIC라고 적어놔서 매칭이 안 되죠, 별로. 여기 LOC라고 되어 있으면 1인데 LOC는 이거야. 로우 컴프리멘탈 모드에서 얘는 PWMA가 인버팅 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0이면 두 개 다 인버트 그냥 두 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야. 뭐 뒤집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디폴트가 이렇게 0이네요. 그리고 11이면은 A랑 B를 둘 다 뒤집는 거.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액션 클리어 파일을 뭐 셋 클리어 막 설정했잖아요. 설정해도 나가는 극성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아니지만은 여튼간에 A를 기준으로 이제 데드밴드를 주로 쓴다면 A를 기준으로 B를 뒤집는 요 액티브 하이 컴프리멘탈리 옵션을 많이 쓰는 거죠. 이 옵션, 이 옵션. 데드밴드를 안 쓴다고 하면 그냥 0번을 쓰는 게 좋아요. 디폴트로 뒤집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 그러면 내가 액션 컬러 파일로 제어하는 거대로 나갑니다. 이러고 아실 거라 믿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웃풋 모드는 여기 봐봐요. 요게 잘 안 되더라고 옛날에. 요게 11이 있고 00 있잖아요. 11이랑 00 봅시다. 00은요 데드밴드 안 쓰고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데드밴드 안 쓴다는 디폴트 상태가 이거예요. 00. 아이고 씨 이거 마우스 어디 갔지? 여기 00. 여기도 0 돼 있잖아. 그래서 초기 값은 데드밴드를 안 쓰는 게 옵션이에요.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데드밴드 풀 이네이블 돼 있죠. 풀. 봅시다. 데드밴드 풀 이네이블은 3이죠. 그래서 11인 거지. 그래서 A, B가 다 뒤집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그 두 개가 요 놈이야. 요거 1일 때랑 10일 때랑. 그래서 보면은 1일 때는요 라이징 엣지 딜레이가 안 먹혀요. PWMA는 그냥 통과래. 하고 폴링 쪽은 PWMB가 나오고 PWMB는 데드밴드의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원래 동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좀 딱딱딱 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잘 내가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잘 안 먹혔었어요. 옛날에 내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10이면 얘는 반대로 A가 라이징 엣지를 받고요. B는 폴링 엣지 영향 안 받고 그냥 패스. 그래서 사실은 01이랑 10이 합쳐진 게 이거예요. 풀밴드의 아까 봤죠? 여기 어디 봤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각각의 동작인데 풀밴드는 두 개를 같이 쓰는 거고 아까 1이나 10은 둘 중에 한 놈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뜻대로 좀 안 되더라고. 여튼간에 잘 안 돼서 안 쓰고 있어 그 외에는. 뭐 일단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은 또 잘 쓰실 수 있어요. 됐고 예 됐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데드밴드의 주기인데 데드밴드 요 DBRED랑 DBFED에 총 10비트예요. 10비트라서 10비트에다가
그 TV 클럭 값 곱해 주면 데드밴드 죽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 우리가 TV 클럭이 수정하지 않는다면 75메가가 들어오거든요. 13.333 나노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25를 곱한다고 치면 333 나노 정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FET 빠른 FET 경우는 25 정도 써주면 적당해요. 빠른 FET. 근데 전류량이 증가한다든가 공진 컨버터용이라든가 하면은 약간 좀 달라지죠. 그는 토폴로지에 맞춰줘야 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끝났네요. 이런 기쁜 소식이. 와, 끝났습니다. PWM. 저번에 이거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실습만 바로 하면은 힘들죠. 맞춰서 하니까. 한번 얘기 들어야 돼요. 이게 PWM이었어요. 우선 강의는 일단은 녹음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